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산 12곡 제2차 시, 도산 12곡 지난 시간에 첫 수부터 여섯째 수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곱째 수부터 12째 수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수 일단 학습지와 학습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학년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서 종을 좀 치네요. 네.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데 만권생애로 낙사이 무궁하예라. 이중에 왕래 풍류를 잃어 무삼할꼬. 자, 첫째 수부터 여섯째 수까지는 언지라고 했는데 일곱째 수부터 12째 수까지는 언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뒤에 핵심상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언학의 첫 번째 수, 그러니까 일곱 번째 수. 천운대를 돌아들어. 천운대는 높은 대 이름이에요. 주변보다 높은 곳을 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천운대를 돌아서 왈락제는 서재 이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집의 이름을 집의 이름 뒤에다가 제를 붙이곤 했어요. 무슨 제, 무슨 당, 무슨 루, 무슨 각. 뭐 이렇게 끝나면은 건물, 집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왈락제는 서재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재가 있는 집의 이름이에요. 천운대를 돌아서 왈락제라는 책을 읽는 곳은 맑고 깨끗한데, 소세한 데는 맑고 깨끗한데, 만권생애로 낙사이 무궁하여라. 만권생애는 만권, 진짜 딱 일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책을 읽으며, 만권은 이제 수많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보낸다. 만권생애, 평생 동안에 열심히 책을 읽는다, 열심히 공부한다, 학문에 정진한다 이런 뜻이죠. 만권 책을 읽으며, 수많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낙사는 즐거울 낙자죠. 즐거운 일이 무궁하여라, 끝이 없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그런 일입니다. 만권, 많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즐거움이 무궁하여라,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 무삼할꼬. 이런 가운데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오고 가며 멋스럽게 노는 재미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곱째 수 언학의 첫 번째 일곱째 수의 중심 내용은 독서와 풍류를 즐기는 것. 만권생애는 독서라고 할 수 있고 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왕래풍류, 왔다 갔다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거,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거.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자료. 천운대에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데 만권생애로 낙사이 무궁하이라.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일러 무삼할꼬. 천운대를 들어가니 왈락제가 아담하고 깨끗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책을 벗삼아 한평생을 보내는 즐거움이란 무궁무진하구나, 끝이 없구나. 이렇게 지내면서 때때로 바깥을 거니는 재미, 왕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먼저 산책하고 바깥을 거니는 재미를 새삼 말해서 무엇할 것인가. 너무너무 즐겁다. 열심히 독서하고 그중에 가끔 풍류를 즐기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리법, 의문형으로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중심 내용은 독서의 즐거움,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학습지를 봐주세요. 여덟째 수가 되겠습니다.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이 총명 남자로 농고 같디 말오리. 농고는 앞에서 나오는 농자나 고자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천둥과 벼락이 산을 깨뜨릴 듯 해도 농자는 귀머거립니다. 귀먹은 자는 못 듣는다 이거죠.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귀먹은 사람은 못 듣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밝은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도 고자는
눈먼 사람이란 뜻입니다. 눈먼 사람은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로, 그런데 우리는 귀머거리도 아니고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눈과 귀가 밝은 사람으로 귀와 눈이 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와 눈이 총명한 똑똑한 남자로 귀머거리나 맹인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맹인이나 귀머거리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똑똑하니까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농자나 고자처럼, 그러니까는 귀머거리나 눈먼 사람처럼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똑하니까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됐나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로 농고가 띠 말오리. 자, 천둥소리가 산을 무너뜨리도록 엄청 크더라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며 농자가 귀머거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이 밝은 해가 중천하여도 높이 떠서 대낮같이 되어도 고자는 못 보나니, 여기서 고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소경, 맹인은 못 보는 것이니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로,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서 농고같이 말오리. 농고는 농자와 고자를 합친 말이라고 그랬죠. 귀머거리나 소경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진리 터득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총명하니까 진리를 터득할 수 있어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농자나 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자나 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학문 수양으로 바르게 보고 들을 것을 다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학의 세 번째 수. 아마 여러분들 이거 어디선가 본 적 많을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보기로 참 예시로 많이 나오는 시조인데,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여던길 알패 있네. 여던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고인은 옛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훌륭한 분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뵐 기회가 없고 그분들도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옛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고인을 못 뵈. 나도 그분들을 보지 못하였네. 고인을 못 뵈도 옛 성현들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여던길 알패 있네. 여던, 원래 기본형인 여다인데 여다는 지나가다, 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분들이 지나갔던 길, 그분들이 지나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 성현들이 걸었던 학문 수양의 길이 내 알패가 앞에 있네. 내 앞에 있다 이거죠. 자, 여던길 알패 있거든. 그분들이 지나갔던 성현들이 걸었던 학문 수양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도 아니 따르고 어찌할 것인가. 나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성현이 갔던 학문 수양의 길이죠. 그래서 진리의 길이 앞에 있는데 그 진리의 길, 학문 수양의 길을 안 가고 어찌할 것인가. 여기도 서리법이 쓰였는데요. 옛 성현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학문 수양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 성현의 삶을 따르려는 의지. 자,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여던길 알패 있네. 여던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자, 옆에 보면 연세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세법은 뭐냐 하면은 앞 구절을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서 글의 변화를 주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연쇄법은 앞에서 끝난 말을 사용해서 뒤에서 그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게 있어요. 원숭이 모는 빨개. 자, 빨개로 끝났죠. 그 다음에 빨갛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빨가면 사과. 자, 그 다음에 사과라는 말로 끝났죠. 그 다음에 사과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과는 맛있어. 뭐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이게 연쇄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고인을 못 뵈로 끝나는데 그 다음 중장이 고인을 못 뵈도
여던길 알패 있네. 이렇게 고인을 못 빼. 이걸로 끝나는데 여기 보면 고인을 못 빼도 이렇게 시작하죠. 중장이. 그래서 연쇄법. 그 다음에 중장이 여던길 알패에 있네. 이걸로 끝나는데 종장이 여던길 알패에 있거든. 비슷한 어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쇄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은데요. 옛날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역시 옛날 성현을 본 적이 없네. 옛날 성현을, 고인이 옛날 성현이라 그랬죠. 고인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던길은 그분들이 지나갔던 길, 옛날 성현들이 지나갔던 길, 학문정진의 길이 내 앞에 있구나. 자, 그러니 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그 학문의 정진, 그분들이 행하신 길, 학문 정진의 길, 옛 성현이, 옛 고인들이 지나갔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어찌할 것인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성현, 고인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성현의 삶을 따르겠다는 의지, 학문 수양의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쇄법이 쓰였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연쇄법은 그 다음 수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수 보죠.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고 이제나 돌아오나니 연대 마잠 마로리 마잠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심자 마음. 당시에 여던 길을 당시에 가던 길을 지나갔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지나갔던 길은 뭐냐면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학문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세속에 나가서 벼슬을 했어요. 그래서 벼슬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학문이 그리워져서 학문의 세계로 돌아왔죠. 그래서 당시에 갔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학문을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당시에 갔던 길을 몇 년 동안 버려두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어디는 어디냐 하면은 세속, 벼슬길입니다. 벼슬살이 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 연대가 다른 데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데는 벼슬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학문에만 정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벼슬길을 걸었던 그 생활에 대한 후회와 학문 수양의 다짐. 젊었을 때 품었던 학문에 대한 웅대한 뜻은 소홀히 하고 벼슬길에 올랐던 자신을 탓하며 이제라도 학문 수행에 전념할 결의를 표현한 것이다. 퇴계 이황이 23살에 등과하여서 치사 귀양한 것은 69세였다. 자, 그러니까 아주 잠시 동안 벼슬 생활을 한 건 아니네요. 엄청 오랫동안 벼슬 생활을 했었네요. 아무튼 69세 이후부터는 열심히 학문 수양에 정진하면서 살았던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같은 내용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지나갔던 길, 예전에 걷던 길은 학문의 길이라 그랬어요. 학문의 길을 걷다가 몇 년이나 내버려 두고 어디 가서 돌아다녔느냐 하면 세속, 벼슬길에 가서 돌아다녔어요. 이제야 돌아왔는가? 자, 여기 보니까 또 연쇄법이 쓰였죠. 이제야 돌아오고 로 끝났는데 이제야 돌아오나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이 연쇄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학문의 길로 돌아왔는가? 학문의 길이란 말은 여기 생략돼 있지만 의미상 넣어서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는 학문의 길로 돌아왔다. 이제야 돌아왔으니 지금부터는 딴 곳에, 여기 연대가 딴 곳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연대는 벼슬길, 세속적 가치, 마잠이 마음인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 앞으로는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제는 학문 수행에 전념할 결의,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의 정진함. 예전에 벼슬길에 있었던 생활을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었어요. 자, 그럼 보죠. 또 그 다음 봅시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하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청사는 푸른 산입니다. 푸른 산을 어찌하여 변함없이 푸르며 변함없이 푸르니까 불변의 이미지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유수는 흐르는 물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죠. 그래서 저 변하지 않는 청산,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유수처럼 나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변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우리도 저 물과 같이 그치는 일 없이 저 산같이 영원히 푸르리라. 상청은 항상 푸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푸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단한 학문 수양의 다짐. 청산과 유수의 영원성은 순간적인 인간에게는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청산과 유수처럼 자신도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학문 수양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라는 구절은 끊임없는 학문 수양으로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살고 싶은 마음을 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자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이 부분은 대구법이 되겠어요. 청사는 유수는 어찌하여 만고에 주야에 푸르르며 그치 아니하는고 각각 대꾸를 이루죠. 100% 딱 떨어지는 대구법인데 우리도 저 흐르는 물처럼 그치지 말고 영원히 푸르리라. 저 청산처럼 영원히 푸르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산 유수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학문에 정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학문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수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수를 보도록 하죠.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수가 되겠는데 우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학문은 어리석은 자도 알아서 행하니 얼마나 쉬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문은 쉬운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성인은 훌륭한 사람이죠. 학문 수양은 성인도 다 하지 못하니 학문에는 끝이 없다고 해요. 다 하지 못하니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한다는 걸로 생각해 봐서는 학문이 쉬운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학문에는 끝이 없다. 성현도 학문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학문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학문이 쉽든 어렵든 상관없어요. 쉽든 어렵든 간에 나는 죽을 때까지 늙는 줄 모르겠다.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학문에 정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는 마음. 뜻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고 그러나 그 세계는 오히려 심오하여 아무리 연구하여도 끝이 없는 것이니 자, 뜻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학문이. 그러나 그 세계는 무한히 심오하여 아무리 연구하여도 끝이 없는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쉽든지 어렵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학문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여기서는 지은이의 쉼없는 학문 정진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 볼게요.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대구법이 쓰였어요. 우부도, 성인도, 알며 하거니,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쉬운가? 그 안이 어려운가? 각각 대구를 이루죠. 그래서 대구법입니다.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니
쉬운 일이 아닌가, 쉽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서리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 필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세요. 쉬운가 어려운가, 여기 서리법이죠. 자, 스승이 될 만한 성인도 다 하지 못하는 법이니 학문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학문이 쉽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학문이 어렵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쉽든 어렵든 간에 우리는 학문을 닦는 생활 속에서 늙어가는 줄 모르겠구나. 너무나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늙는 줄도 모른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다. 그래서 쉽든 어렵든 상관없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제는 영원한 학문 수행의 길. 끝없이 학문하는 즐거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내용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수부터 여섯 번째 수까지 언지는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이에요. 그래서 첫째 수부터 여섯째 수까지만 하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언학은 여기 1에서 6이라고 그랬는데 1에서 6이 아니네요. 7부터 12로 고쳐주세요. 7부터 12.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 삶과 학문 수양의 다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수로 이루어진 거고요. 자, 핵심 정리를 보시면 모두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성격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교훈을 주는 교훈적. 그 다음에 옛 성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고적은 옛날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주제는 자연에 묻힌 즐거움과 자연에 묻힌 즐거움은 앞에 6개가 되겠고 학문 수양의 의지 이것은 뒤에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재는 자연과 학문. 특징은 도학자라는 것은 이제 학문을 강의하는 자연 관조적 자세와 관조라는 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한다라고 그랬어요.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사실 이게 이 시조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어려운 한자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반복법, 서리법, 대구법 등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법이나 서리법, 대구법, 아까 또 얘기했던 연쇄법 이런 수사법들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특징, 작가가 도산서원에서 후학은 이제 제자들, 후진을 양성하던 때 지은 연시조로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동화된 생활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은 강의하다 이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거. 사색에 침잠하는, 사색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학문 생활이 솔직 담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 이해와 감상 읽어보죠. 이 작품은 이황이 지은 연시로서 작가가 안동이 저 경상도 쪽에 있죠.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모두 12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가 자신이 전 6곡 언지, 후 6곡을 언학이라고 하였다. 전 6곡은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하면서 사물에 접하는 감흥은 이제 감정, 흥겨움을 노래한 것이고 후 6곡은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중국 문항을 차용한 것이 많고 생경한은 낯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처음 보는 이제 그런 한자어들이 많이 있어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어 문학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기의 생활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 사색이 침잠하는 학문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 놓은 점이 훌륭하다. 한편 이 작품의 끝에 붙인 발문에 우리가 학습지 맨 처음에서 도산 12곡 발이라고 나왔었는데 작가 자신이 이 노래를 짓게 된 연유와 우리나라의 가요를 평하고 있다. 성리학 대가의 작품이라는 데서 시조의 성장과 발전에 유학자들이 많이 기여했음을 입증할 만한 작품이다. 자, 조선의 양반들은 이제 물론 훈민정음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후기로 갈수록 이제 국문학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전기 때는 아무래도 한자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배계층이 한자 사용을 더 고상한 걸로 생각하고 한자 사용을 당연시했어요. 그래서 한시로 짓지는 않아서 우리말을 섞어서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흐름 내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황 호는 퇴계. 조선 명종때 유학자로 조선 유학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높은 벼슬까지 이르렀고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는 도산서원을 짓고 후진의 양성에 전념했다. 율곡 이이와 함께 성리학의 쌍벽을 이루고 이분이 이황이 남기신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기신 시조가 모두 13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데 학습지만 가지고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고전 문학은 한 번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한 번 들어서 아는 학생도 있지만 그 학생은 대단히 총명한 거고 보통 한 두세 번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예, 개학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